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배님의 유구유원 항상 이거 문자가 발음될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다고 또 정권은 미국에다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니까 행사장이 지금 금강산에서 하죠. 네. 그 시설이 지금 안 쓴 지가 오래됐으니까 금강산 관광을 2010년인가 뭐부터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8, 9년 정도 묵혔으니까 거기에 시설 보수하고 전기니 뭐니 한다고 대북 지원 예외를 요청해서 미국에서 인도적으로 허용해줘서 북한에 뭐 좀 이것저것 많이 갔을 거예요. 이제 그 대가로 이걸 하는 건데, 자, 수십 명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산가족 분들이 시간이 이제 많이 경과되면서 살아 계신 분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또 직계가족끼리의 상봉도 이번에 보면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 이거 이산가족이 시간과의 싸움이라 예. 지금 이번에도 만난 분들의 80세 이상이 예. 62%가 된답니다. 예.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난 상봉은 7건. 그 부부 상봉은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셨다. 둘 중에 하나 돌아가니까 뭐 부부가 만나는데 혼자 와서는 부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만난 사람가 상당히 좀 우리가 너무 이 분단이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보니까 92세 이금성 할머니, 예, 그리고 아들이 이상철 피난 올 때 놓고 온 71세 아들. 야, 그러니까 4살 때 이게 넘어오셨다고 그래요. 예. 그동안에 60한 5년간 못 보다가 이번에 이게 만난 거죠. 만났는데 저는 그 모자의 정이 상처라 이렇게 부르는 거를 봐서 참 어머니가 돌아가실래도 못 돌아가셨겠구나. 저 아들 보고 죽는다는 신념으로. 그래서 참 사람이 그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게 인연의 끈을 자식 한번 보고 그 죽겠다는 그 집념, 그래서 만났다는 거하고 또 그 만났을 때 그 모자 간의 얼굴을 보니까 모자인데도 아들이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야, 남하고 북하고 이제 얼굴도 좀 바뀌는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북한이 경제력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기도 했고, 또 정치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뭐 미국 놈이 예. 6.25를 일으켰다. 뭐 지금 싱가포르 회담도 미국이 방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한 관계는 조카랑 삼촌 관계 만난 거예요. 그럼 뭐 모자 간이나 부녀 간에는 그런 말 안. 혈육에는 혈육이 1초는 완전히 그런 것도 이념도 덮는 게 네. 혈육인데, 삼촌만 가도 미국 나오고 남북 이념 나오고 갈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 저는 핏줄의 힘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번에 그 북한에 거기에 따라온 일종의 북한의 요원들이 예. 한국 기자들한테 슬금슬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문재인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냐, 어찌하면 지지율이 안 떨어지겠느냐 걱정을 하더라는 예. 이야기. 그래서 북한은 정치를 빠삭하게 아니까 지금 대북 평화 이 쇼도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면 혹 남측에서 이 보수 성향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중단될까봐 북한이 걱정을 많이 해서 사적인 대화들을 이 북한의 요원들이 한국 기자들한테 슬쩍슬쩍 물으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 보장성원이라고 그래서 말이 보장성원이지 지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 보위부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그 고위층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랑 남한 사정은 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지지율까지 얘기했다는 걸 봐서 그게 그만큼 이 문 대통령 쪽에 기대하는 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많이 건다고 봐야죠. 판문점에서 2번 남북 회담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세주 역할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걸 일단 막아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싱가포르 회담에
또 미북 회담도 열어주고 김정은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계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봐서는 이 밖으로 나오기 위한 중요한 이 역할을 해줬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걱정하는 뜻에서 하지 않았느냐 저는 싶습니다. 북한도 노심초사하는 한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친북 좌파, 주사파, 특히 북한, 한국의 주사파 이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거는 민족, 평화, 통일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이라는 건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평화로 가자 해서 가고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얼마 못 살 분들이다. 그냥 남북 간의 접수한 게 지금 몇만 명 되면 이분들을 그냥 매일 그냥 상설, 상봉설을 설치해서 이거는 그냥 남북이 하자. 왜 이거를 갖다가 북한이 문정권이 주장을 못하고 한국의 친북 좌파들은 그 말을 왜 못하면서 이것조차도 찔끔찔끔 이번에도 몇십 명, 100명도 안 되잖아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는 데 저는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분노를 느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지금 황 소장님 얘기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뭐 그분들의 연세가 70, 80 돼서 이제는 그 밑에 후손들은 이산 가족이라고 해서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사촌들이야 관심도 없죠. 그냥 있겠어요? 네, 그 부모들 살아 계실 때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매일이라도 아니면 상설 면회소들을 만나든지 그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났을 때 이런 얘기부터 인도적인 문제부터 좀 풀었어야 되죠. 그래도 안 한다 하면 돈 안 줘서 안 하냐? 그럼 두 당 얼마씩 주면 할 거냐고 김정은이 앞에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아 그건 아니고 이러면 그 너는 평화를 하고 민족 자주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면서 제일 지금 평화에 위반되는 게 이게 생이별인데 분단 정치에 의해서 이 생이별부터 좀 해결하자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대봐라. 그리고 두 당 얼마씩이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몰아붙여서 이거라도 관철시켜 놓고 뭐 친북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무슨 민족 평화 무슨 통일을 위한 그래도 무슨 심오한 뜻이라도 있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최소한 이 가장 기초적인 북한과의 인간적인 이 행동들조차도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한 해에 한 7, 80명 띄엄띄엄 하다가 말다가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진짜 분노가 느껴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부모가 흥남 철수하는 배에서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태어났죠. 예, 그럼 거기에 삼촌이고 고모고 그 집부터 이산 가족인데 좀 더 강하게 좀 주장을 해서 좀 얻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나는 게 83년도에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그건 뭐 남쪽끼리의 KBS에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어서 온 나라가 울음바다였어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했는데 그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 우리 동포의 아픈 마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김정은하고 만날 때 그거는 진짜 맨 앞에다가 좀 주장해서 좀 만나고 했으면은 그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 90, 100살이 101살 지난주에도 보니까 할아버지 정정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정정하고 머리가 총명하겠어요? 혈육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죽겠다는 그 짐지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미국은 북한과 만날 때 제일 먼저 그런 게 미군 유해 아닙니까? 네. 그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유해. 지금 백골이 된 걸 갖다가 돌려받겠다는 걸 옵션으로 걸어서 하는데 왜 한국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얼굴 한번 보자는 것도 북한에 말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정말 저는 한국 정권이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큰 소리를 치야 되는데 오히려 뭐 통일부 장관은 그랬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타갖고 될 일이 아니죠.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반영해서 자신 있게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너무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해도 한 세 번째 같아요. 네. 북한이 이성근이나 이런 친구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때마다 기자들 앞에 이거 공개합시다 오늘 이러면 한국에서 아 그래 공개해 기자 와서 지금 끝날 때까지 찍어 그리고 서로 말해보자고 우리가 그래야 될 거고 쟤들이 부당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그걸 TV로 국민들 앞에 공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북한하고
공개 못할 물 밑에서 주고받은 게 뭐 많아서 그런 건가? 제가 좀 불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하고 공개 못하고 회담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저쪽에서 틈만 나면 공개하라고, 중계하라고, 생중계하자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막 당황하고 지금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지난 이 월요일쯤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뭔 말인가 뜻도 잘 모르는데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지난 10일 날 관세청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못 봤어요. 발표 문안에 있었다는데 나도 못 봤고 그걸 보도를 한 언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외교부는 33,000톤 석탄은 6척, 선철까지 해서 9척만 위반을 했다고 유엔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일 날 설거머니 관세청이 외교부에다가 알린 내용 중에, 왜냐하면 외교부가 유엔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위반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 33,000톤의 석탄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북한에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다. 그걸 수입하고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어떤 본 거래를 갖다가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33,000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복덕방이 중개해주고 복덕방 피를 현물로 받은 게 33,000톤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보통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 하니까 작은 거래는 5%, 많은 거래는 3%, 더 커진 거래가 되면 2%. 근데 광물은 기본 3%래요. 이 벌크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3%라고 하면 33,000톤이 자, 이게 가격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해요. 33,000톤이 3억쯤 된다는 이야기부터 60억쯤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33억이라고 하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그거가 3%라고 하면 33배, 1,000억이에요. 1,000억이네. 그 다음에 2%라고 하면 50배, 1,5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 거래는 뭘 거래하고 석탄을 현물로 브로커 피로 받았냐? 그러니까 본 거래가 석탄이라는 거야. 그러면 33,000톤 33억 정도의 피를 넣을 정도의 1,000억부터 1,500억쯤 되는 석탄 거래가 별도로 북한과 남한이든 어디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8월 달에 보면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중개를 해서 일본에 팔겠습니까? 미국에 팔겠습니까? 북한이 중국에 팔겠어요? 그럼 피를 한국이 받았다면 아마 한국의 어떤 회사에 저기 1,500억쯤 되는 석탄을 갖다 주고 그 피를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석탄으로 받아가라 해서 석탄으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신용장을 내준 게 없다라는 게 피를 33,000톤을 뭘로 샀느냐? 신용장을 내주고 돈을 줬느냐 하니까 우리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신용장 발급 안 했다면서 이게 중고의 수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에 상처 난 거를 거짓말 하려다가 이 몸이 썩어 있다는 걸 드러낸 거죠. 그렇죠. 뭐 황 소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석탄 거래한 게 33,000톤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거는 33,000톤이 전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거를 거래하는데 그 수수료 부동산으로 말하면 복비로 33,000톤을 받은 거다. 근데 그 33,000톤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아까 30몇 억이라고 하는데 한 60억까지 된다고 그래요. 60억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체 거래는 60억으로 보면 3천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100평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구전으로 13평짜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큰 100평짜리 아파트는 얼마겠냐 이거죠. 근데 그걸 뭘 거래를 해줬냐 하니까 그것도 석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탄이 그걸 제3국에 거래해주고 한국이 받는다는 거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북한이 제3국의 그 제재를 뚫고 한국이 중재를 해줄 이유도 없고 피해를 한국이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받겠죠. 그럼 피해를 한국에서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 거래는 어디에다 팔아먹었겠어요? 북한산 석탄은? 뭐 뻔하죠. 뭐. 예, 한국에 예. 팔아먹은 거죠. 예. 한국에서도 수요처는 뻔하죠. 예. 예. 가정에서 석탄 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전사나 저 남동 발전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발전하고 발전회사가 서너 개 나오고 있어요. 거기나
안 그러면 제철회사 두 군데 중에 네. 큰 규모로 몇 천억을 갖다 주고 그 대가로 33,000톤을 따로 갖고 오다가 들킨 거다. 그러면 수백 수천 척이 실어 나른다고 다 실어 나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하고의 그 신뢰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좀 우리 정부도 좀 빨리 밝힐 건 밝혀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더 불신을 사가지고 이거 말고 또 자꾸 나오면 이게 의심이 또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국은 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뭐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 갖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뭐 안 된다고 좀 나오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뭐 오케이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오케이 전혀 안 했으면 했어요. 벌써 하는 거고 미국은 맞듣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석탄 문제까지 걸치면은 내가 보기에는 참 우리가 신뢰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봉그레가 그 정도 실어 날랐으면 대략 석탄을 실어 나르는 배가 5,000톤인데 그러면 봉그레가 한마디로 수백만 톤이 실어 날라졌으면 배가 수백 척, 수천 척이 왔다 갔다 했을 건데 흔적을 내놔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하도 꼼수를 써서 제가 꼼수를 쓰는 거를 좀 빠삭하게 좀 연구를 했어요. 자, 미리 북한의 석탄에 대해서 구입하겠다고 돈을 주고 석탄을 갖고 오는 것은 대북 제재가 좀 풀릴 때 단계적으로 갖다 주겠다.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유예시켜 놓고 저 포철 뭐 예를 들자면 한전, 동서발전 뭐 발전 자 나눠서 한 3천억 정도 받아라. 그래서 돈은 가고 석탄은 안 오고 그런데 중개료는 빨리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도 어떤 브로커하는 바지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이루어졌으니까 이놈들은 아니, 중개료는 빨리 받아야지. 그래 이루어졌을 때 안 받으면 나가리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뜰하게 챙기다가 그게 들켰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러면 본체가 왔다 갔다 한 거를 사진을 내놔라. 위성사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 관세청이 가짜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잘못하고 이걸 순개수수료라고 거짓말을 했을 리가 있습니까? 문서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본체는 어디 갔느냐? 미리 돈을 주고 뭐 공기업들 산하에 몇백억 뜯어서 모아서 뭐 한 2, 3천억 만들어 주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구매 자금에 자꾸 뒤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선급금으로 주고 본체는 이제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되면 그때 이제 실어 날라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닌가도 지금 유심히 좀 봐야 될 거예요. 왜? 변명을 본체가 실어 날란 증거를 내놔라고 곧 할 것 같아요. 그럴 뭐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물론 뭐 황 소장님 말씀을 뭐 가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럴 만한 그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직접 계좌 추적해서 수사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합리적인 추측이나 의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걸 털으려면은 정부가 빨리 스스로 빨리 털어버려야지 되는데 숨길수록 갈수록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만 해도 처음에는 배가 한 척 있나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만은 땡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쥐꼬리를 땡겼는데 몸통이 지금 소가 돼가 있어요. 가격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로 연내 착공한다고 8.15 때 경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미국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좀 왜 그렇게 희망하고 현실적인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 8.15 선언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가버렸죠.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가 한국 때문에 코리아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화가 잔뜩 난 사이인데 미국까지 참여하는 그 철도를 연내 착공하자.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미국 사람 그거 갖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은 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도용이죠. 그렇죠. 나는 하겠다고 할 생각도 없는데. 물론 뭐 제안하는 건 자유예요. 제안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핵화라는 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도
사실은 이게 철도라는 게 다 우리가 돈 내야 되거든요. 아이, 그럼요. 북한은 돈 없거든요. 그 뭐 일본인이 뭐 하는 거 같지만 다 우리 돈 내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8.15 선언 의미는 이해는 해요. 거기는 우리가 비전과 꿈과 좀 낙관적인 희망을 그 선언에다 담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바탕을 둔 좀 제안이나 희망, 꿈, 계획 좀 있었으면 더 실현성이 있었을 텐데 좀 막연한 좀 낙관론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우방으로부터 불신을 살 그런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계획을 하러 자꾸 북한에 온다, 무슨 철도팀, 도로팀이 온다 이러지 말고 빨리 돈 내서 공사하게 돈 내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도 철도 만들 줄 알고 우리도 도로 만들 줄 아니까 너네들이 돈 내라는 거예요. 유사한 일이 이명박 정권 때 남북로 가스전 한다고 바람 많이 잡은 거 기억나시죠? 내 저거 안 된다 했는데 무식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럼 유명 정치인들도 저한테 와서 자문 올 것 같다. 그게 왜 안 되냐부터. 근데 안 된다 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남북로 가스관이 하산 블라디보스톡부터 쭉 동해안으로 원산부터 뭐 함흥 이렇게 뭐 낮은 선봉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해 묵호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부터 북한의 잠수함 기지, 군사 기지가 그 선에 따라 다 있어요. 그런데 가스관은 2km마다 잠그는 밸브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게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도로를 또 따로 내야 돼요. 북한의 군사 도로 말고. 그러면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한국의 공사팀이 가서 공사하고 도로 공사하고 밸브 이러면 북한이 너희들 우리 부대 앞을 다 지나다닌다 요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하고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 러시아 장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인력을 대서 공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밸브 잠갔다 풀었다는 우리가 할 거니까 너네는 돈만 대는 거죠.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멍청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금 만들어 놨다가 북한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기분이 왠지 나빠 밸브 잠가버리면 그 통관료만 1년에 몇백억을 주는데도 저 잠가버리면 그것도 풀어달라고 또 돈 갖다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 해서 안 했어요. 미국도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정권이 똑같은 짓을 지금 철도니 도로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낙관론처럼 좀 위험한 게 없죠. 지금 그런 면에서 참 좀 걱정이죠. 요새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가 그 저기 박채승과 흑금성 흑금성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에 공작을 시작한 게 그거죠. 북한에 영변에 핵을 하는 것 같으니 그 핵이 있는가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위장해서 만들어. 그렇죠. 위장해서 만들어서 거기 가서 광고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쪽 영변 쪽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나중에 이효리하고 휴대폰 광고는 뭐 조명연관 하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영화는 뭐 잘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에 김정일하고 북한 이 경협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남쪽이 이제 뭐 남쪽은 이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어요. 뭐 방송 용어로 개차반이 맞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총 쏴달라 북한 보고 총 쏴달라고 하고 실제 뭐 그건 대법원에서는 그게 뭐 인정이 안 됐다고 해요. 인정이 안 저게 됐는데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인데 총풍까지 우리 국정원 안기부에서 북한에다가 사주하고 그때 정권 한 그 후보 나온 이회창 그 후보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특히 그 국정원 그래도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뭐 양지를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가 보위한 역할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세상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고 북한 김정일은 이렇게 또 통 크고 결단 있고 이런 게 없는 식으로 이게 묘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이번에 철도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대범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끼리 또 싸워서 못 해줬다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연말 전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참모가 좌파, 친북 좌파인가? 본인이 지금 친북 좌파의 성향을 숨기고 있다가 대통령이 돼서 본격적으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저 서둘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네. 또 이러다가 또 사단이 나서 깨지고 또 굴러갈 거다, 위기가.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체제가 와해되어 가고 그 속에서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야말로 이제 비핵화가 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북한이 쉽게 비핵화를 안 한다 해서 핵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저들도 죽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북한과 협상을 해가면서 저런 부분들을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안 하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답인데 그렇죠. 왜 저렇게 비핵화 할 생각이 없는, 지금 몇 달을 봤지만 미북 회담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할 생각이 없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남한의 대통령이나 이 정권은 왜 저렇게 북한하고 못 퍼줘서 미리 퍼주고 싶어서 또 종전선언을 미리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선불로 해주려고 안달을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략이나 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건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 없이 막연한 낙관론으로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낙관, 그 김정은의 이 선심이나 호의 여기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걱정이죠. 그 영국이 그 처칠 전에 그 수상 체인벌린인가요? 예, 챔벌린. 그 히틀러랑 그 독일에서 회담하고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예, 그거 그리고 체코를 넘겨주고. 예, 그거 평화협정 공항에 들어올 때 영국 공항, 런던 공항 들어올 때 협정문 흔들면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국민들이 열어가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었어요. 예. 근데 그게 됐습니까? 바로 침략당하니까 영국이 곧 문 닫을 뻔했죠. 그때 나온 게 처칠이잖아요. 예. 처칠이 얼마나 그 강하게 대응했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이고 상대방을 믿을 만큼만 믿어야 된다. 비관론이죠. 그때 이제 프랑스 수상이 같이 협상에 예. 영국 예, 프랑스 예, 같이 그렇죠. 갔다가 예. 공항에 이렇게 올 때 전부 모아서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예. 프랑스 파리 공항에 내리니까 전부 만세하고 이러더래요. 그 수상이 옆에 있는 수행원한테 저 멍청한 국민들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속말로. 자기들은 엄연히 안 될 합의를 그냥 순간을 넘겨보자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 책도 시오노 나나미 보면은 로마가 오래 번영한 계기 비결이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만큼만 믿지 않고 믿을 만큼만 믿을 상대한테만 믿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한 낙관론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이병철 삼성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모험주의고 낙관론으로 막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의심하고 될 것만 탁탁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낙관론자라 23전 23승 했습니까? 질 거는 임금이 시켜도 안 갔어요. 아니, 안 나간다고 예. 임금이 불러다가 곤장을 때리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그래서 목숨까지 위험해져도 안 가는데 그건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방 일본군하고 싸울 때도 그 바다 노량진이면 조류가, 노량진, 예. 예, 노량해전, 명랑해전, 율돌목 정확하게 자기 작전대로 하는 때와 건데 시를 자기가 원할 우리는 때만 싸우지. 상대방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그 막연하게 잘 될 거다. 희망은 긍정적으로 가지는 게 좋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비관을 바탕에 깔고 긍정을 해야 된다. 이게 짐 콜린스 책에 위대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뭐 그 책 보면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월남전에 때 미군 장군인데 8년간 포로로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 중에서 곧 석방된다고 낙관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네. 왜? 크리스마스, 길어지니까 네, 기간이 크리스마스 때 돼갖고 나가려다가 안 되면. 못 나가고 또 뭐 새해도 못 나가고 한 사람 다 죽고 나는 여기서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나갈 거야. 이렇게 감옥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했다는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는 건 좋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라. 예,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냉철한 인식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 선생님 선배님 오시고 난 뒤에 이 뉴스 브리핑이 상당히 지성적이 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말이 굉장히 옳은 게요.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혔던 사람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군인 집안의 자녀가 존 맥케인 아닙니까? 네, 네. 아버지도 지금 존 맥케인 네. 호라는 네. 이지삼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존 맥케인이 포로로 잡혀서 이 월명이 존 맥케인이 자기 아버지가 제독이니까 네. 풀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현지에 있는 아들도 선입 선출 잡혀온 순서대로 나갈 때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우리 아들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 맥케인이 그러니까 나는 제일 늦게 나가게 생겼다 우리 집안의 전통 때문에 이래서 그냥 하염없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한 5, 6년 하고 풀려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상원 의원이 되고 대선 후보로서 오바마하고 2008년에 경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메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됐지만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미국 상원의 그렇죠. 군사위원회에 아주 유명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참 선배님 말씀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이 지지율이 높을 때 국민의 7, 80%가 우리를 지지하니까 적폐청산이고 대북 문제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진짜 마음대로 했잖아요. 언제 동의받고 했습니까? 합의문도 마음대로 발표하고 그리고 국회 와갖고 비준 내달라고 판문점서는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반대가 더 많아졌으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국민들 말 듣고 하든지 이제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드라이버를 세게 걸고 국민 지지를 얻고 바탕에 깔고 좀 많이 좀 간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어깨에 좀 힘들어간 면도 있죠. 그냥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봐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아무리 높아도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 개혁이고 할 게 없거든요. 이럴 때 지지율 떨어졌을 때 더 겸손하게 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 두 가지잖아요. 야당 설득하고 지지자 설득하고 지지자를 설득하면 돼요. 반대편이 아니라 지지자 설득하면 되고 관료를 잡으면 되는데 지금 여건은 참 좋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를 비교적 지금도 후한 평을 받는 게 YS가 금융개혁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개혁법 많이 내놨어요. 그때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때 그 법 무산시키고 하나도 못했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했죠. 물론 뭐 YS도 잘했다고는 못 보지만 그때 동남아 금융위기 오면서 우리 금융개혁 안 하면서 엇물려가지고 IMF 온 거거든요. 누구든지 제동을 못 거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못 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DJ는 완전히 엎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외국의 신문들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이제 개혁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바꾸고 DJ가 경제가 좋아지니까 한국이 위장된 축복이다. 숨겨진 축복이다. 위기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잘만 하면 이게 숨겨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이게 뭐 일부 언론의 잘못된 방향과 모함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런 자세는 오히려 잘못됐다. 오늘도 며칠 전이죠.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들을 해고한다는 거하고 기사 났다고 그걸 청와대에서 개인 사생활을 왜 보도하냐고 또 반론을 했던데 그거 보니까 장하성 씨 뭐 부인이 뭐 직업이 뭐고 이름이 노출됐다고 한 언론에 그래갖고 뭐 이런 것까지 공개해서 되냐고 뭐 언론을 갖다가 아주 훈계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남탓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면은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 미국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뭐 하는가를 갖다가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추죠. 샅샅이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도한 장하성 실장 사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들 내보낸다니까 언론은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겸손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이 청와대 사생활을 간다고 또 청와대에서 자료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오만한 거죠. 진짜 거기 이면에 발칵하는 이유가요. 이게 확산이 되면 그 아파트가 한 25억에서 30억 갈 겁니다.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경비원 월급이 좀 올라간다고 저거 올린 거지.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그래서 관리비가 좀 더 올라간다고 경비원을 절반쯤 자르고 CCTV나 뭐 자동 감시 장치를 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장하성이가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최저임금의 역설이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최저임금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내쫓는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게 최저임금의 어떻게 보면 슬픈 자화성이죠. 예, 그것도 네. 25억짜리 아파트에 네.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 참 거시기합니다. 네. 같이 살자라고 하는 정권에서 같이 안 사네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늘히 포장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겠죠. 좋은 뜻으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 뜻은 다 좋은데 그게 자칫하면은 우리 경제를 수렁보다 더 깊은 데로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아주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쭉 좀 나와주셔가지고요. 뉴스 브리핑을 빛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글의 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